이 집 며느리는 밥도 그냥 먹지 못한다. 돌멩이 하나쯤은 골라낼 줄 알아야 시집살이도 견디는 게지. 호랑이 길래라 불리던 시어머니가 나무 주걱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초가 부엌의 아침 연기는 마른 갈대밭에 내려앉은 안개처럼 낮게 깔렸고, 막 시집온 순이는 밥상 앞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밥그릇 한가운데에는 손톱만 한 조약돌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순이가 조심스레 입을 떼자 길래가 매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돌도 못 골라내는 손으로 남의 집 살림을 어찌 맡겠느냐. 그 말 한마디에 신방의 온기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순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궁이 속 장작불은 작은 뱀처럼 붉게 꿈틀거렸고, 마루 끝에서 밥을 기다리던 남편 만복은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박씨 집안으로 들어온 어린 며느리 순이와 미움인지 버린지 알 수 없는 돌멩이를 날마다 밥그릇에 넣는 시어머니 길래. 대체 그 돌멩이 하나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우아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만나서 번만 반갑습니다.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내게 하루에도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은 복이 깃들기를 어서 오십시오. 바라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어서 바라겠습니다. 오십시오. 밥보다 만나서 무거웠던 반갑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한 집안의 눈물을 깨우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북쪽 산줄기가 길게 들이운 작은 마을에 박씨 집안 초가가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보아야 낡은 흙담 안에 초가 두 채, 낮은 장독대, 비바람에 삐걱거리는 부엌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쉽게 얕보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박길래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래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덕구는 장가를 2번 들었습니다. 첫 아내는 오래전 흉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 함께 사는 옥부는 그 뒤에 들어온 2번째 아내였습니다. 막내 만복은 늦도록 장가를 못 가다가 이웃 고을의 가난한 집딸 순이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순이의 친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혼수라 해보아야 낡은 이불 한 채와 어머니가 손수 꿰맨 버선 2켤레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시집 오는 가마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난한 집이라도 정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손이 부지런하면 미움도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본래 사흘째 되던 아침 순이는 새벽달 울기 전부터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우물과 물동이에는 살얼음이 얇게 끼어 있었고 손끝은 쓴바귀 뿌리처럼 쓰리고 아렸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입술을 깨물고 웃었습니다. 이제 남의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울어도 소리 내어 울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첫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덕구와 옥분의 밥그릇에는 거친 보리밥이 담겼고 만복의 그릇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길래의 밥그릇은 작았지만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의 그릇에는 밥 한복판에 둥근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쌀을 일다 잘못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상 옆에 내려놓자 길래가 매섭게 말했습니다. 그 돌 버리지 마라.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먹는 밥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느냐. 돌 하나만큼은 내가 이 집에 보탠 것이 없다는 뜻이다. 마루에 앉아있던 옥분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덕구는 헛기침을 하며
밥을 떠 넣었습니다. 만복은 순이를 한 번 보았다가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의 목구멍은 우물밑처럼 캄캄해졌습니다. 밥알은 모래처럼 흩어져 입안에서 굴러다녔고 뜨거운 국물조차 식은 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멩이를 밥그릇 옆에 두고 남은 밥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밥상이 끝나자 길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그 돌 씻어 부엌 뒤 항아리에 넣어라. 밥 먹은 그릇도 내 손으로 닦고. 순이는 돌멩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궁이 옆 작은 종지에 누른 밥 몇 조각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래는 부엌 밖에서 딴청을 부리듯 말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것이니 먹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순이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것인지 남은 찌꺼기를 치우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물을 깃고 배가 고팠던 터라 조용히 누른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한 누룽지가 이 사이에서 부서졌지만 이상하게 속은 조금 놓였습니다. 그날부터 돌멩이는 매일 아침 순이의 밥그릇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콩알만 했고 어떤 날은 밤톨만 했습니다. 길래는 그때마다 온 식구 앞에서 순이를 꾸짖었습니다. 그 눈빛은 겨울 논바닥에 박힌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밥상이 물러난 뒤에는 늘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길래는 순이에게 돌을 씻어 항아리에 넣으라 했고 순이가 혼자 부엌에 남으면 아궁이 곁에는 누른 밥 몇 조각, 삶은 콩 한 줌 또는 길래의 밥그릇에서 덜어낸 보리밥 한 숟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호의라 여기지 못했습니다. 모진 말 뒤에 놓인 음식은 따뜻한 정이라기보다 더 큰 수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만복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말씀이 좀 세요.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지 말라는 말은 마음에 이미 박힌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돌멩이는 밥그릇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이의 가슴 한복판에도 매일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시집살이는 돌멩이보다 더 까칠했습니다. 순이는 새벽에 물을 깃고 장작을 나르고 보리쌀을 일고 빨래를 했습니다. 옥부는 아이와 허리 아픔을 핑계로 자주 몸을 뺐고 덕구는 집안에 어른 노릇을 하며 잔소리를 보탰습니다. 그래도 길래는 순이에게 고운 말 한마디를 주지 않았습니다. 치마폭에 먼지가 묻었다. 장독 뚜껑이 비뚤다. 국 간이 허술하다. 내 친정에서는 물맛도 모르고 살았느냐. 그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순이의 등골을 훑었습니다. 순이는 억새밭에 스치는 바람처럼 몸을 낮추며 견뎠습니다. 밤이 되면 손등에 갈라진 틈에 된장을 살짝 바르고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생각이 날 때면 목젖 아래가 뜨겁게 부풀었지만 울음은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돌멩이를 몰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길래가 부엌 뒤 항아리에 넣으라 했던 바로 그 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리기 아까워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받은 모욕이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항아리 바닥에 돌이 하나둘 쌓일수록 순이는 자기 마음도 그렇게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각. 돌이 항아리 바닥에 닿는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순이에게는 그것이 매일 자기 마음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항아리 바닥에는 돌이 제법 깔렸습니다. 순이는 그 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받는 미움도 이렇게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무거울까. 칠덩굴처럼 얽힌 서러움이 가슴을 죄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흉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길었고 가을 볕은 짧았습니다. 논에는 빈 이삭이 많았고 밭에는 벌레 먹은 잎이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마른 대추처럼 쪼그라들었고 장터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박씨 집안도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덕구는 곳간 문을 더 자주 잠갔고 옥부는 아이들 몫이라며 밥을 따로 덜어두었습니다. 만복은 장터에 나가품을 팔았지만 돌아오는 손에는 엽전보다 한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길래는 순이의 밥그릇에 돌을 넣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깊어질수록 그 돌멩이를 더 눈에 띄게 올려놓았습니다. 덕구와 옥부는 그것을 보며 순이가 여전히 미움을 받는다고 여겼고, 그래서 순이 몫에 누른밥이나 부엌 구석에 콩 한 줌에는 크게 눈길을 두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속뜻을 몰랐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깎이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순이는 자기 밥의 절반을 덜어 부엌 구석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것을 작은 사발에 담아 뒷겨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시아버지의 이름을 모신 작은 감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당이라 부르기에는 초라했지만 길래가 해마다 제삿날이면 쓸고 닦는 자리였습니다. 순이는 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뵌 적 없으나 이 집 어른이셨다 들었습니다. 이 집의 다툼이 덜하게 해 주십시오. 순이는 죽은 시아버지께 밥을 올리면 길래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살아생전 말하곤 했습니다. 산 사람 마음이 막히면 돌아가신 분 앞에라도 풀어놓으라고. 순이는 그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뒤에서 옥분이 눈을 가늘게 뜬 채 순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의 밥그릇에는 전보다 큰 돌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밥 위에 놓인 돌은 숟가락 끝에 걸려 소리를 냈습니다. 딱. 그 소리에 길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옥부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막내 동서가 요 며칠 밤마다 밥을 빼돌리더이다. 어디다 감추는지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루 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만복이 놀라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험한 얼굴을 했습니다. 이 흉년에 밥을 빼돌려 친정으로 보내기라도 했느냐. 순이는 손을 모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무엇이냐. 길래의 목소리는 낱날처럼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이는 감실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말이 목 안에서 엉켰습니다. 죽은 시아버지께 밥을 올렸다는 말이 이 집에서는 또 어떤 꾸중이 될지 몰랐습니다. 길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른 몸인데도 그 그림자는 마루 끝까지 길게 드리웠습니다. 오늘 밤 내가 밥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내 눈으로 보겠다. 그날 밤 초가집 처마 밑에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굴뚝 연기는 갈고지 잃은 혼처럼 낮게 흩어졌습니다. 순이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사발에 자기 밥을 조금 덜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뒷겨 감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길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멈춰라. 순이는 사발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달빛 아래 길래의 얼굴은
돌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덕구와 옥분, 만보까지 뒤따라 나왔습니다. 길래가 순이 손에 사발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이 식은 보리밥 몇 숟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빼돌린 밥이냐? 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감실 앞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시기를 바랐습니다. 순간 길래의 얼굴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잔잔한 우물에 돌 하나가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덕구가 먼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흉년의 밥을 허공에 버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옥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버릇은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곧간 바닥까지 긁어갈 겁니다. 만복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순이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처럼 약했습니다. 길래는 순이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 친정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이 그리 힘들면 돌아가도 좋다. 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사발 가장자리에 걸려 희게 떨렸습니다. 그 작은 밥 몇 숟갈 때문에 순이의 시집살이는 낭떠러지 끝에 선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밤 순이는 부엌 뒤에 놓인 깨진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껏 모은 돌멩이들이 차갑게 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돌들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울음이 눈시울까지 차올랐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밑바닥에서 낡은 삼배 조각 하나가 딸려 나왔습니다. 순이는 의아해하며 그것을 펼쳤습니다. 삼배 조각에는 오래 묵은 그을음 자국과 함께 누군가가 오래전 꿰매 두었던 작은 주머니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조약돌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순이가 날마다 받은 돌과 꼭 닮은 그러나 한쪽 귀퉁이가 검게 그을린 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기도 전에 순이는 그 돌을 손에 쥔 채 길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쪽에서 순이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길래의 울음소리는 사람의 울음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묵은 굴뚝 속 재가 바람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이는 문고리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늘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던 시어머니가 저토록 낮게 우는 모습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길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밥을 못 먹였구나. 내가 또 사람 하나를 굶겼구나. 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바닥 안에 그을린 돌이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꺼진 줄 알았던 숯불이 속에서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길래가 문 앞에 선 순이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곧 평소의 매서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남의 방문 앞에서 무엇을 엿듣느냐. 순이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만 이것이. 순이는 손바닥을 폈습니다. 그을린 조약돌이 드러났습니다. 길래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겨울 감나무 가지처럼 말라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 부엌 뒤 항아리 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모아둔 돌멩이 밑에 있었습니다. 길래는 다가와 돌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가슴팍에 꼭 쥐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어머님, 오늘 해 뜨면 친정으로 돌아갈 채비나 해라. 그 말은 전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이상하게도 전처럼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겉은 바위 같았지만 그 속에는 여울물처럼 흔들리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침 밥상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덕구는 벌써부터 순이를 내보낼 생각에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옥부는 보따리를 어디에 쌀지까지 묻는 척하며 약을 올렸습니다. 만복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순이의 밥그릇에는 돌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돌멩이 옆합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고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길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그릇을 밀며 말했습니다. 먹어라. 친정 가는 길에 배고파 쓰러지면 우리 집 흉이 된다. 덕구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흉년에 쫓겨나는 사람 밥을 그리 많이 주십니까? 길래가 덕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집 밥그릇은 내가 안다. 내가 숟가락 개수까지 세느냐. 덕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이는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습니다. 밥은 여전히 거칠고 보리 껍질이 씹혔지만 그날만큼은 목을 넘어갈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날 듯했습니다. 그날 낮 친정으로 보낼 사람을 부르겠다던 길래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이에게 장독대 뒤 묵은 장을 퍼 오라 하고 부엌 아궁이의 재를 치우라 했습니다. 옥부는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보낸다 하시더니 왜 일을 시키십니까? 길래는 장작을 쪼개듯 짧게 대꾸했습니다. 해 지기 전까지는 이 집 며느리다. 순이는 말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재를 치우던 중 아궁이 옆벽 틈에서 낡은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천에는 작은 매듭이 묶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그것을 풀어보려는 순간 뒤에서 길래가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순이는 깜짝 놀라 천을 놓쳤습니다. 길래는 그것을 주워 품 안에 넣었습니다. 남의 속을 뒤지는 소는 복을 못 받는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그을린 돌, 검게 탄 천, 새벽의 울음소리, 그리고 날마다 자기 밥그릇에 들어오는 조약돌. 모든 것이 하나의 매듭으로 이어져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이 순이를 뒷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대추 2알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터 품팔이에서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순이는 하나만 받겠다고 했으나 만복은 둘 다 그녀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못났다.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순이는 대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린 대추는 작고 쪼그라들었지만 단 냄새가 났습니다. 서방님도 힘드신 줄 압니다. 내일 정말 가고 싶으냐? 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뒷곁 감나무에는 빈 가지들만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고 싶다기보다 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아 무섭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저리 모질지는 않았소.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떠셨습니까? 만복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안채 쪽에서 옥분의 기침 소리가 들리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먼저 들어온 며느리가 있었소. 큰형의 첫 아내였지. 순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어찌 되셨습니까?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산등성이에 걸려 붉은 멍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크게 들었던 때였소.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다들 산나물과 나무 껍질로 버텼다 하오. 그때 형수님이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만복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일을 입에 올리는 것을 싫어하오.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오. 다만 그 뒤로 어머니가 밥그릇만 보면 사람이 달라졌소. 순이는 손바닥에 대추를 꼭 쥐었습니다. 그 대추의 단단한 씨처럼 길레의 마음 속에도 오래 박힌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채에서는 덕구와 옥분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순이는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막내 며느리를 내보내면 곳간 열쇠를 우리가 받아야 해요. 옥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덕구가 대꾸했습니다. 그 늙은이가 어딘가에 곡식을 숨겨둔 것이 분명하다. 이 흉년에 우리 밥은 줄이면서 막내 며느리 그릇에는 자꾸 무슨 수를 쓰는 것도 수상해. 혹시 막내 며느리에게 몰래 주는 것 아닐까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저리 구박하는데. 순이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형님 내외는 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꽃간과 곡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밤중에 쥐가 쌀독을 갉는 소리처럼 음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길래가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리쌀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골라내는 모습이 마치 잃어버린 세월의 알갱이를 헤아리는 듯 했습니다. 길래는 순이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친정으로 갈 보따리는 쌌느냐?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쌌습니다. 왜? 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길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흘린 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부엌 안의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궁이 불씨 하나가 툭 튀었습니다. 길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물을 자격이 있느냐?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밥그릇에 날마다 돌을 넣으시는 까닭을 모르고는 저는 이 집을 떠나도 제 마음에서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길래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그 돌은 죽은 아이 어미의 것이다. 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길래는 시선을 아궁이 속으로 던졌습니다. 덕구의 첫 아내, 이름은 연심이었다. 너처럼 말수가 적고 손이 부지런한 아이였다. 배 속에 아이가 있었지. 그때 집에는 쌀이 없었다. 나는 어른이라고, 어미라고 밥을 나누어야 했다. 길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밥을 덜어 덕구와 만복이에게 먹인 줄도 모르고 나는 며느리 밥그릇을 제일 먼저 의심했다. 밥을 남기면 게으르다 욕하고 다 먹으면 염치 없다 욕했다. 어느 쪽으로도 못 살게 굴었지. 순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뒤에 어찌 되었습니까? 길래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연심이가 아궁이 앞에서 쓰러졌다. 배 속 아이도 함께 갔다. 그 아이 손에 조약돌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 아궁이 곁에 굴러있던 돌이었다. 자기가 배고픔을 참으려 쥐고 있었는지 아니면 밥 대신 마음에 물고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부엌 안에는
아궁이 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그을린 돌이 왜 검게 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궁이 앞에 쓰러진 며느리, 식은 손에 남은 돌. 그 장면이 보지 않았는데도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길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밥그릇이 무서워졌다. 며느리 밥그릇이 비는 것이 내 죄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그릇에 돌을 넣으셨습니까? 길레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매서움이 아닌 뼛속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밥을 다 먹고도 더 먹고 싶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덕구와 옥부는 밥그릇을 매번 본다. 내가 너를 곱게 대하면 내 몫을 먼저 줄이려 들었을 것이다. 돌을 넣고 구박하면 저들은 내가 미움받는다 여기고 내 그릇을 탐내지 않는다. 밥상 뒤에 너를 부엌에 남겨 돌을 씻게 하면 내 밥그릇에서 덜어둔 한 숟갈이라도 내 입에 넣을 수 있었다. 순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길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된 늙은이라 욕해도 좋다. 나는 곱게 사랑하는 법을 잊었다. 다만 이번에는 이번 며느리만은 밥그릇 비게 하지 않으려 했다. 그 순간 순이의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졌습니다. 날마다 가슴에 쌓였던 돌멩이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곧바로 고마움으로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아팠습니다. 길레의 뜻이 어찌 되었든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모욕을 삼켰습니다. 사랑이라 하여도 모진 말에 묻히면 상처가 먼저 남는 법이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돌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길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다. 저를 지키려 하셨다면 언젠가는 제게도 말씀해 주셨어야 합니다. 길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도 맞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참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두 사람만 알고 끝날 수 없었습니다. 부엌 문 밖 덕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머니의 죄를 들은 아들의 눈빛이 아니라 숨겨둔 곡식의 냄새를 맡은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고 그 발걸음은 곳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발걸음은 마른 낙엽을 밟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 문 틈으로 사라지는 그림자를 보는 순간 방금 알게 된 비밀의 온기가 찬바람에 식어갔습니다. 길레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곳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도 뒤따랐습니다. 새벽빛은 아직 희미했고 마당에는 서리가 얇게 내려 있었습니다. 그 서리 위로 덕구의 발자국이 길게 찍혀 있었습니다. 곳간 문 앞에서 덕구가 걸쇠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길레가 낮게 소리쳤습니다. 그 문에서 손 떼라. 덕구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는 효자 노릇의 껍데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큰아들이 곳간을 보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곳간 열쇠는 내 손에 있다. 그 손이 막내 며느리 밥그릇만 챙기니 문제지요. 그 말에 순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옥분도 어느새 안채 문을 열고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덕구 편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다 들었습니다. 막내 동서에게 밥을 더 주려고 일부러 돌을 넣었다면서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큰 며느리와 손주들은 굶어도 막내 며느리만 귀하신가 봅니다. 길래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순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덕구가 순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라. 이 집밥으로 배를 채운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드느냐. 만복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당황해 덕구와 길래 사이에 섰습니다. 형님, 왜 새벽부터 이러십니까? 덕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내 덕에 알았다.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곡식을 숨겨두고 있었다. 이 흉년에 곡식을 숨기는 것이 어른이 할 일이냐. 길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숨긴 것은 곡식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간 문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신음하듯 삐걱거렸습니다. 순이는 길래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두 아들을 먹인 손이었고 며느리 하나를 지키려고 미움의 탈을 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자식 앞에서 밀려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만하십시오. 순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만복도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덕구가 비웃었습니다. 돌멩이 밥 먹던 내가 오늘은 말이 많구나. 순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돌멩이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제 밥그릇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말에 길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이 방법을 잘못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는 많이 아팠고 매일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서러움 속에도 제 밥이 줄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옥분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굶어도 된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아무도 굶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곳간을 억지로 열 게 아니라 다 같이 앉아 나눌 길을 찾아야 합니다. 덕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난한 친정에서 온 며느리가 훈계까지 하는구나. 그는 순이를 밀치려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길래가 순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른 몸이었지만 그 모습은 오래된 소나무가 벼락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내 며느리에게 손대지 마라.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내 며느리. 길래가 처음으로 순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덕구는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막내 편이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을 어른들 앞에서 가려봅시다. 이 집 곳간과 살림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 그는 그대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옥분도 뒤따랐습니다. 만복이 붙잡으려 했지만 덕구는 뿌리쳤습니다. 아침이 채 밝기 전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씨 집안 호랑이 길래가 막내 며느리에게 몰래 밥을 퍼주었다더라. 큰아들이 곳간을 열겠다 나섰다더라. 돌멩이 밥그릇에는 숨은 곡식 이야기가 있다더라. 소문은 참새떼처럼 빠르게 날아다녔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마을 어른 몇이 박씨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를 조금 알고 제사를 잘 살핀다 하여 참봉이라 불리던 최노인, 이웃 주막 할멈, 우물가 안악들, 장정 몇이 흙담 밖까지 서성였습니다. 길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꼿꼿했지만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만복은 마당 가운데에서 형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덕구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어른들, 이 흉년에 어머니가 곡식을 숨기고 막내 며느리에게만 밥을 더 주었습니다. 큰아들인 제가 곳간을 맡아 공평히 나누려 하니 어머니가 막으십니다. 최 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길래야, 사실이냐? 길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칼같이 대꾸했을 터인데 그날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길래의 눈동자는 먼 과거의 아궁이 앞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순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순이에게 쏠렸습니다. 순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홀로 선 것처럼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밥그릇에 돌을 넣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제 밥을 지켜주시려던 어긋난 방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우물가 안악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밥그릇에 돌을 넣고 밥을 지킨다니 무슨 말인가. 순이는 깨진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껏 모은 조약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멍석 위에 쏟았습니다. 딸그락, 딸그락. 돌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작은 돌들은 누군가에게는 구박의 증거였고 누군가에게는 숨겨진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순이는 그중 그을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은 예전 이 집 첫 며느리 연심 아씨가 남긴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마을의 늙은 주막 할멈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연심이라니. 그 착한 아이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최 노인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일은 오래 묵은 아픔이다. 덕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곡식입니다. 그때 주막 할멈이 덕구를 노려보았습니다. 곡식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아. 내 첫 아내가 굶어 쓰러졌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기억한다. 덕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늙었으나 단단했습니다. 그때 덕구는 장터에 나가 술상 앞에 있었다. 연심이는 배가 불러 걸음도 힘든데 시동생 만복이와 늙은 시어머니 먹인다고 제 밥을 덜었다. 길래가 모진 말을 한 것도 사실이나 덕구 너도 그 아이의 굶주림을 못 본 척했다. 마당은 얼어붙었습니다. 덕구는 눈을 피했습니다. 옥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길래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맞다. 내 죄도 크다. 나는 어른 노릇을 한다며 그 아이 속을 몰랐다. 밥을 아껴야 한다며 며느리 밥그릇을 제일 먼저 의심했다. 그 아이가 죽던 밤 나는 사람 하나를 잃고도 밥그릇만 붙들고 울었다. 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나는 새 며느리를 보면 무서웠다. 또 굶길까봐. 또 내 눈앞에서 밥그릇이 비어갈까봐. 그래서 돌을 넣었다. 남들 앞에서는 구박처럼 보이게 하고 그 틈에 내 몫을 덜어 먹였다. 어리석은 짓인 줄 안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며느리 배를 굶기고 싶지 않았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길래가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허물을 꺼내놓을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맷돌보다 무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래야,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돌로 마음을 전하면 받는 이는 상처를 입는다. 길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그때 덕구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렇다 해도 곳간은 열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감춘 곡식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최 노인이 물었습니다. 길래야, 감춘 곡식이 있느냐? 길래는 잠시 침묵하다가 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으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덕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길래는 열쇠를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열어라. 순이는 놀라 길래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찌? 이 집에서 밥그릇의 아픔을 제일 오래 참은 사람이 너다. 내 손으로 열어야 한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안쪽에 작은 독새 개가 보였습니다. 덕구가 급히 달려들려 했지만 최 노인이 막았습니다. 첫 번째 독에는 보리쌀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독에는 말린 나물과 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독에는 곡식이 아닌 낡은 보자기와 작은 엽전 꾸러미들이 있었습니다. 덕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순이는 세 번째 독의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엽전 몇 꾸러미와 버선, 그리고 오래된 혼례 때 쓰던 붉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연심이 쓰던 낡은 나무 빗이 들어 있었습니다. 길래가 말했습니다. 숨긴 곳간이 아니라 죄를 묻어둔 독이다. 연심이 제사상 차릴 몫, 그리고 언젠가 이 집 며느리가 굶지 않게 쓰려고 조금씩 모은 것이다. 순이는 빗을 조심히 들어 올렸습니다. 빗살 사이에는 오래된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길래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그 작은 물건마다 매달려 있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런 것 때문에 곳간을 숨겼단 말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길래가 처음으로 덕구의 뺨을 쳤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겨우라 하였느냐? 내 첫 아내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한 내가 겨우라 하였느냐? 덕구는 뺨을 감싸고 굳어버렸습니다. 길래는 떨리는 손으로 연심의 빚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밥은 숨기지 않고 나눈다. 순이 밥그릇에도 다시는 돌을 넣지 않겠다. 대신 덕구 너는 내가 외면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라. 밥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움도 함께 삼킬 줄 알아야 사람이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욕심은 늪처럼 질겨서 한 번 발을 빼도 진흙을 남겼습니다. 밤, 덕구는 몰래 세 번째 독의 엽전 꾸러미를 훔쳐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뜻밖에도 순이가 아니라 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은 형 덕구의 손에 들린 엽전 꾸러미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희미하게 깔렸고 덕구의 그림자는 곳간 문 앞에서 길게 흔들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몸을 빌려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님. 만복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덕구는 흠칫 놀랐습니다. 그는 곧 얼굴을 굳히고 꾸러미를 품 안에 감추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나왔느냐? 그것은 어머니가 연심 형수님 제사와 집안밥을 위해 모아둔 것입니다. 덕구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내가 이제 나를 가르치느냐?
막내 며느리 치마폭에 숨어 살더니 간이 커졌구나. 예전의 만복이라면 그 말에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순이가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허물을 꺼내놓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등골에 찬물처럼 흘렀습니다. 형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혼자 죄를 품고 살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아직도 엽전만 보십니까? 덕구는 이를 갈았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느냐. 곳간이 비면 효도도 정리도 다 헛것이다. 맞습니다. 배고프면 사람 마음도 마릅니다. 하지만 형님은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의 목까지 쥐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덕구가 만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막내 주제에. 그 순간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길래가 서 있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순이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옥분 역시 안채 문틈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길래는 덕구의 손을 보았습니다. 꾸러미 끈이 그의 소매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길래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덕구야. 덕구는 멱살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집안 살림을. 입 다물어라. 길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천둥보다 큰 소리보다 때로는 이런 낮은 말이 사람 가슴을 더 세게 칩니다. 내 첫 아내가 죽던 밤에도 너는 그렇게 말했다. 집안 살림 때문에 장터에 갔다고.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식어 있었다. 나는 그날 너를 원망했고 나를 더 원망했다. 그런데도 너를 아들이라 품었다. 언젠가는 내가 사람 마음을 알 줄 알았다. 덕구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길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오늘 보니 내가 또 틀렸구나. 그 말은 채찍보다 아팠습니다. 덕구는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옥분도 더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길래 곁에 섰습니다. 길래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순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아. 처음 듣는 다정한 부름이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내게 어머니라 불러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내게 못된 어미였다고 말해야겠다. 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돌을 넣어 내 밥그릇을 지키려 했다지만 내 마음 그릇은 매일 깨뜨렸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내 죄를 덮으려는 겁이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어머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머님도 오래 굶으셨습니다. 밥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굶고 사셨습니다. 그 말에 길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끝내 순이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늙은 사람의 울음은 소리가 작아도 깊었습니다. 마른 우물 밑에서 오래 갇혀있던 물이 다시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순이야, 나도 죄가 큽니다. 아들이라면서 남편이라면서 늘 말만 삼켰습니다. 앞으로는 두 사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길래는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덕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덕구야, 내일 해가 뜨면 마을 어른들 앞에서 내가 가져가려던 것을 고백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내 몫으로 두었던 밭 한 마지기까지 거두어 집안 공동 몫으로 돌리겠다. 덕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평생 내 눈치를 보며 살았다. 천며느리를 잃은 뒤에도 내 죄를 덮느라 내 죄만 키웠다. 이제 그만하겠다. 덕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수치가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품 안에 엽전 꾸러미를 꺼내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엽전이 흙바닥에 닿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집 마당에는 다시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숙이고 전날 밤 일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최 노인은 크게 꾸짖는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은 욕심이다. 굶주림은 밥으로 달랠 수 있으나 욕심은 부끄러움을 먹여야 멈춘다. 덕구는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날부터 박씨 집살림은 길래 혼자 쥐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 앞에서 약속을 정했습니다. 곳간의 곡식은 식구 수대로 나누되 일하는 사람의 끼니는 먼저 챙길 것. 아이와 병든 이의 밥은 줄이지 않을 것. 제사 목보다 산 사람의 끼니를 먼저 볼 것. 그리고 길래는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펴고 순이가 모아둔 조약돌들을 모두 가져오게 했습니다. 순이는 깨진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돌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길래는 그 돌들을 하나씩 손에 들었습니다. 손마디 굵은 늙은 손이 돌을 만질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기억이 지나갔습니다. 연심의 돌, 순이의 돌, 자기 죄의 돌, 자기 사랑의 돌. 이 돌들은 내 어리석음이다. 길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두려움이다. 오늘 이것을 부엌 뒤에 묻겠다. 다시는 밥그릇에 돌을 넣지 않겠다. 순이는 길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하나만 남겨두면 안 되겠습니까? 길래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순이는 그을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두고 싶습니다. 밥그릇이 비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는지, 말이 칼보다 더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길래는 한참 그 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집 밥상에는 처음으로 돌멩이가 없었습니다. 보리밥은 여전히 거칠었고 국은 묽었으며 반찬이라 해봐야 무척 나물과 된장 조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밥상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밥그릇 안이 비로소 밥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이 이토록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길래가 순이의 그릇에 밥을 한 숟갈 더 얹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이었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도 눈치만 보다가 자기 아이 그릇에 밥을 조금 덜어 주었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순이는 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그릇은 이제 충분합니다. 길래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충분하긴 무엇이 충분하냐? 손끝이 아직도 새 발목처럼 가늘다. 더 먹어라. 말은 여전히 투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서리가 아니라 봄비 같은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길래와 순이가 하루아침에 다정한 모녀처럼 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장독 뚜껑처럼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곧바로 익는 것이 아닙니다. 길래는 여전히 말이 거칠었고 순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만큼은 달라졌습니다.
길레는 순이의 밥그릇을 먼저 보았습니다. 돌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밥이 모자라지 않는지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이는 길레의 국그릇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몫을 덜어내지는 않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길은 밥상 위에서 조용히 만났고 그때마다 말 없는 화해가 한 숟갈씩 쌓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초가 처마 밑 고드름이 녹고 마당과 냉이가 올라왔습니다. 순이는 그 냉이를 캐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길레는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이는 또 무언가 잘못했나 싶어 눈치를 보았습니다. 잠시 뒤 길레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친정어머니가 국 끓이는 법을 잘 가르쳤구나. 그것은 칭찬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칭찬 하나가 얼어붙은 논에 스미는 봄물처럼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해 가을 박씨 집 논에는 작지만 알찬 이삭이 달렸습니다. 큰 풍년은 아니었으나 굶지는 않을 만큼이었습니다. 덕구는 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옥분도 순이에게 일을 떠넘기기 전 한 번쯤 눈치를 보았습니다. 만복은 장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엌 물동이부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길레는 가끔 부엌 뒤 작은 돌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순이가 모은 조약돌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돌무덤 위에는 이름 없는 들꽃이 피었습니다. 길레는 그 앞에서 연심의 이름을 부르고 순이의 이름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마음이 아프십니까? 길레는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픈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아픔으로 남을 찌르지 않는 법을 배워야지. 순이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길레가 기력이 쇠했을 때 순이는 그녀의 밥을 손수 떠 먹였습니다. 길레는 숟가락을 받아 먹다가 문득 웃었습니다. 이제 내 밥그릇에도 돌을 하나 넣어야겠구나. 너무 빨리 먹으면 내가 밥을 더 얹을 틈이 없지 않느냐. 순이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길레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로 풀지 못할 원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늦게 배운 사랑은 서툴렀지만 그만큼 깊었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박씨 집 이야기를 오래 전했습니다. 밥그릇에 돌을 넣던 못된 시어머니 이야기가 아니라 돌멩이 하나로 마음을 숨겼다가 결국 눈물로 풀어낸 두 여인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밥 한 숟갈에도 어서 오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 만나서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숨겨 두기만 하면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아낀다는 어서 이유로 오십시오. 모진 말을 얹으면 만나서 받는 반갑습니다. 이는 사랑보다 아픔을 먼저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밥 어서 위에 오십시오. 얹어주는 것이 만나서 사람 사이에 반갑습니다. 가장 큰 보시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어서 오십시오.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